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1969년 한국 고전 멜로 드라마 장안몽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영화 줄거리, 제작진, 출연진,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오래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 남아있는지 그 핵심 매력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장안몽은 사실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뭐랄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특히 오늘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영화가 그냥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 아, 그냥 만든 게 아니다? 네, 이미 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일본 소설을 한국적으로 번안한 작품이라는 건데요. 아, 번안? 이 번안이라는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 한국 사회 모습이라던가 또 당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번안이라는 개념부터가 벌써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 번역이 아니고 뭔가 재창조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영화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어볼까요? 네. 제목은 장안몽, 그리고 영문 부제는 데이드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1969년 8월 1일 개봉, 신필름 제작이고요. 네, 신필름. 감독은 신상옥 감독, 주연 배우로는 신성일, 윤정희, 남궁원 씨. 와, 이거 정말 당대 최고의 이름들이 다 모였네요. 그렇죠. 완전 어벤져스급이죠? 당시로서는. 네, 당시 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야, 19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분들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신상옥 감독은 한국 영화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신성일, 윤정희 배우는 60년대, 70년대 완전히 풍미했던 최고의 스타였죠. 네네. 이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이 영화의 어떤 스케일이나 중요도 이런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번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네. 이 영화는 조중환 작가가 번안한 동명의 신파극 혹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메이지 시대 작가 오자키 고요의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곤지키야샤, 우리말로는 금생야차라고 하죠. 거기에 닿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소설 곤지키야샤에서 조중환 작가의 번안극이나 소설로, 그리고 그게 신상옥 감독의 영화로, 이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번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원작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면요? 좋은 질문인데요. 번안은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번역하고는 좀 달라요. 네. 원작의 기본적인 줄거리나 인물 설정 같은 건 가져오는데 배경을 한국어로 바꾸는 거죠. 아, 배경을. 네. 등장인물 이름이나 대사, 심지어는 세부적인 설정까지 당시 한국 관객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곤지키야샤 배경은 이제 근대화가 막 진행되던 일본인데 장안몽은 대동강이라던가 평양 같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외국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적인 현지화 작업?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원작의 뼈다를 살리면서 우리 옷으로 싹 갈아입혔다, 이런 거네요.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야기는 밝은 달빛이 비치는 대동강변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주인공 이수일과 심순애가 등장하는데 말없이 달빛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아련한데요? 네, 시작부터 아주 서정적이고 좀 아름다운 장면을 딱 제시하죠. 네. 대동강이라는 구체적인 장소, 또 밝은 달빛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아주 극대화합니다. 근데 동시에 말없이 달빛만 바라본다는 그 묘사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감, 아니면 슬픔의 그림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이미 100년 해로를 맹세한 사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 100년 해로의 맹세가 앞으로 닥쳐올 비극하고 아주 강렬하게 대비되면서 관객들 감정을 더 깊이 파고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이 깨질 거라는 걸 약간 암시하는 거죠. 아, 정말 낭만적인 시작이랑 너무 다른 현실이 곧바로 닥치네요. 자료를 보면 순애는 결국 김중배라는 인물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장안, 그러니까 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김중배랑 같이 평양에 있다는 의미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서막이 열리는군요. 사랑의 맹세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네요. 네. 자료에는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보통 김중배라는 인물은 부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순애의 선택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약간 세속적인 가치 혹은 뭐 가문의 압력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사랑과 배신, 이상과 현실이라는 고전적인 멜로드라마의 핵심 갈등이 그냥 폭발적으로 점화되는 겁니다. 와우. 순수한 사랑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설정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시절에는 특히 여성에게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안이라든가 현실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한 이수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겠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고리대금 업자 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잃은 충격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돈의 힘으로 복수하려는 걸까요? 수일의 변화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네. 순수했던 청년이 사랑의 배신 앞에서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보여주죠. 돈을 모으겠다는 그 결심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애와 김중배에 대한 복수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을 잃은 그 상실감과 모멸감을 돈이라는 다른 가치로 좀 보상받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돈이면 사랑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그가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밑에서 일한다는 설정이에요. 네, 그 부분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왜 하필 일본인 고리대금 업자였을까요? 이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원작 곤지키아샤가 쓰인 메이지 시대 일본은 급격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돈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고리대금업은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설정일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이야기가 한국에서 번안되고 영화화된 시기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 관객들한테는 일본인 고리대금업자라는 설정이 그냥 단순한 직업 이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뭔가 역사적인 감정이. 그렇죠. 어떤 역사적 감정이나 경험을 좀 환기시키는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는 좀 상징적으로 보자면 사랑이라는 순수한 가치를 버리고 돈이라는 차갑고 비정한 세계로 들어서는 수일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고리대금, 곧도 이제 일본인이 운영하는 곳을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인정사정 없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하군요.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이거 이상으로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의 내면 변화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설정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은 대가로 돈을 선택하다니, 어쩌면 가장 차갑고 파괴적인 복수일 수도 있겠다, 혹은 자기 파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수일의 변모는 단순히 악인으로 타락했다기보다는 사랑의 상처가 한 인간을 어떻게 비틀고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비극적인 과정으로 읽어야 해요. 네. 그가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죠. 정말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순수함이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어떤 몸부림이었을까요? 수일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변해가는 동안 순애의 삶은 또 정반대의 길을 걷는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순애는 수일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병 속에 눕게 된대요. 그리고 운명이 가까워졌다는 비보가 수일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사랑 때문에 병을 얻어서 죽어간다니, 이거 정말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설정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순애의 병은 고전 멜로드라마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혹은 과거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발현되는 거죠.
이건 순애의 어떤 감정적 깊이, 순수성 이런 걸 강조하는 동시에 그녀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일과 순애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수일은 배신당한 후에 차갑고 냉정한 현실, 그러니까 돈 속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순애는 과거의 사랑과 추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건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했던 역할이나 감정 표현 방식하고도 좀 연결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현실을 바꾸기보다는 약간 내면의 고통 속에서 희생되는 여성상이라고 할까요? 듣고 보니 두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대응 방식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네요. 수일은 세상 속으로, 순애는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랄까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비보를 듣고 수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료에는 그가 순애에게 달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다시 새 출발을 기약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갈등과 오해, 상처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다. 이런 결말이네요. 좀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 새 출발의 기약이라는 결말이 장안몽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매력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걸 용서하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뭐 일종의 해피엔딩처럼 보일 수 있죠.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처럼요. 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에게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새 출발이라는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로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잖아요. 수일은 돈 때문에 변했고 순애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일은 돈을 쫓으면서 인간성을 일부 상실했을 수도 있고 순애는 병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새 출발이라는 약속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 혹은 뭐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잠시나마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애절한 여운을 남기는 복합적인 결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기보다는 해결될 수 없는 비극 속에서 잠시 반짝하는 어떤 희망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애절함과 안타까움,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야말로 장안몽이라는 이야기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를 희망이 막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결말이었네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1969년 영화 장안몽은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돈, 배신과 용서, 이상과 현실이라는 아주 강렬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입니다. 네. 신상옥 감독과 신성일, 윤정희 등 당대 최고의 영화인들이 참여했고 4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196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일본의 유명 소설 곤지키 야샤를 한국적으로 번안한 작품이라는 점.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번안과 지속성에 있다고 봅니다. 지속성. 네, 오자키 고요의 곤지키 야샤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와서 조중환 작가에 의해서 한국적인 맥락과 정서로 재탄생했고 그것이 심파극, 소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영화, 신상옥 감독 버전 외에도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등 다양한 매체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한국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이 이야기였을까요? 그러게요. 왜 메이지 시대 일본의 이야기가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1960년대, 심지어 그 이후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다가왔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단순히 이야기가 자극적이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아마도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정,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 배신의 아픔, 돈의 유혹,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동시에 각 시대의 사회상, 예를 들어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의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 남녀관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야기 속에 투영되면서 동시대 관객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커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짧은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통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1969년 영화 장안몽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한 편의 고전 멜로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신성욱 감독이 그려냈을 영상미나 신성일, 윤정이 두 배우의 애절한 연기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요. 네, 아쉽죠. 그래도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왜 이 작품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과 비극적인 사랑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짧은 정보 속에서도 사랑과 배신, 돈과 인간성,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운명 등 정말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째는 원작인 일본 소설 곤지기야샤와 한국의 번안 작품 장안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배경이 196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를 가졌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교해보는 거네요. 흥미롭겠는데요? 네. 둘째는 영화의 마지막에 수일과 순애가 나누었던 그 새 출발의 약속.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 네. 그들의 미래는 정말 희망으로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쩌면 더 깊은 비극으로 이어졌을까요? 여러분만의 결말을 상상해보는 것도 이 작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이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